책에서 사장은 사색이 자본이다라는 중에 배움에 대한 사색 독서 그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맨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말은 요즘 많이 힘든가요? 잠이 부족하고 식사할 시간도 자주 놓치고 있나요? 그리고 자꾸 스트레스가 늘어만 가나요? 축하합니다. 참 좋은 징조네요. 내 삶에 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원칙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게을렀던 과거의 나와 결별하기 위해 잠이 부족해진 거고, 목표가 없었던 과거의 나와 결별하기 위해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고, 나약했던 과거의 나와 결별하기 위해 자꾸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죠. 생각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이 안 넘어가요? 한마디로 요즘 내가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나의 삶을 바꿀 새로운 원칙이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고통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모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데 나중이라는 말은 필요 없음을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사색이 자본이다. 김종원 작가와 함께하는 멈추지 않는 성장을 위한 사색 프로젝트. 김종원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작가는 5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5년 동안 사색가들을 치열하게 연구를 했는데 괴테, 스티브 잡스, 니체, 칸트, 워런 버핏, 소크라테스, 빌 게이츠, 공자, 루소, 우리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이름. 이 전설적인 이분들의 천재들은 왜 사색을 인생 최고의 무기로 꼽을까? 그들의 위대함에 이끌려 김종원 작가는 어떻게 그들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에 몰입했고, 그가 얻은 결론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읽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사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종원 작가의 캐치 프레이어가 사색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한마디를 끌어낸 거예요. 김종원은 당신이 당신의 눈 그리고 가슴과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색 헬퍼를 자칭하면서 사색의 본질은 결론은 사랑이다. 저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 삼성과 여자들 등 31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 가장 주요 저서는 중국이나 번역 중에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사색이란 뜻은 뭘까요? 사색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또 사색은 모두가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세상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해석해줬습니다. 그러면 사색은 어떤 힘을 발휘하길래 사색이 발휘하는 힘에 대해서 5가지 정리를 했어요. 사색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힘을 갖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찰하는 힘, 내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힘,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정하는 힘,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는 힘.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 책이 5부로 나뉘어 있어요. 그 5부를 잘 공부하면 바로 조금 아까 말한 5가지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배움에 대하여 사색하는 4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참고한 도서가 있는데요. 각 장마다 그 도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도서. 첫 번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니체의 사색. 두 번째는 근사록 집회를 쓴 주희 여조경 공편 역체 집회서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색이고요. 네 번째는 노너를 쓴 공자의 사색법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배움에 대해서 가르쳐준 게 있어요. 자, 사색은 그래서 5가지 단계를
단계를 실천하였다라고 요 4부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말이 있어요. 니체는 사색의 5가지 방법을 실행했다. 5가지 방법이 뭘까? 이 책을 다 뒤져보니까 답이 이거였어요. 사색의 5단계를 전 책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제1장은 책 속에 모든 답이 있다. 사색 독서법.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색 독서를 말하는 오래된 나를 떠나 세상을 관통하라. 세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온몸으로 흡수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모든 불확실한 것을 긍정하고 끝없이 확대하라.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단계 배움에 대한 사색 독서고요. 다섯 번째는 천재의 눈과 심장으로 관찰하고 사랑으로 연결하라. 관계에 대한 사색 독서법. 이 5가지 단계가 바로 사색의 5단계고 이 전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색을 하는 법을 통해서 5가지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4부 배움에 대한 사색 독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캐치플레이어가 모든 불확신 것을 긍정하고 끝없이 확대하라 라고 마음의 염두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배움에 대하여 첫 번째는 배움을 사색하는 방법을 4단계로 말해줬는데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단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래도록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근사록 지폐를 인용해서 사색의 확대를 위해 갖춰야 할 삶의 지혜들을 나열해줬어요. 세 번째는 지식의 깊이보다 중요한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색과 삶을 좀 이야기해줬고요. 네 번째 단계로는 배움과 사색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말짱황이다 라고 말한 공자의 사색에 대한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1단계 사색가가 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힘은 고독이다. 1단계는 고독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철학자 칸트는 아이들의 진지한 생각을 방해하는 가벼운 소설을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혼자 고독하게 좀 놔둬라. 너무 사사로운 가벼운 것들을 자꾸 들이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과학자 뉴턴은 명성을 얻는 것을 거절했어요.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명성을 얻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얻지 못할까봐 고독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스스로 말했고요. 철학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노르웨이 오두막에서 몇 달씩 고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누구나 자신만의 고독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독에 자신의 삶을 맡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니체는 계속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역설하고 있었는데 그대의 과일은 익었으나 그대는 그대의 과일에 어울릴 만큼 익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그대는 다시 고독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더 무르익어야 한다. 이 고독은 사색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색을 함으로써 자신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니체는 역설하고 있어요. 제가 인용문은 이렇게 표 속에다 넣어서 눈에 띄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어떻게 말했냐. 혼자일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초라한 자는 자신의 초라함을, 위대한 정신은 자신의 위대함을 온전히 느낀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외로움과 고독을 잘 구분해 줬어요. 우리는 한글과 한자 차이인 줄 알았는데 괴테는 영감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영감. 고독의 힘이란 무엇일까? 이 첫 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게 바로 베토벤의 이야기인데요. 베토벤은 청력을 잃음으로써 오히려 고독 속에 빠질 수 있었고
성격이 오히려 손상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창의력에 방해가 되는 남들이 이미 갖고 있는 피아노 기교를 발휘할 수 배제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것만 담았기 때문에 베토벤의 창작은 더욱더 훌륭한 세계의 작품이 되었던 거죠. 다음 2단계로는 사색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시켜라. 고독이 있었으면 고독한 다음에 생각의 확장이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확장된 생각을 하고 싶다면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달을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과 나무밖에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고독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의 풍경이 되어야 한다.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고독이란 내 안에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 때 이름을 나를 만나러 가는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참 잘했나봐요. 첫 번째, 조그맣게 앞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생각의 확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다음. 아니, 너무 갔어요. 2단계, 사색을 통한 생각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다음. 첫 번째는 단잠을 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오래도록 깨어있는 것.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가장 강조한 덕목은 나답게 살기입니다. 나답게 살기의 방법은 첫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둘째는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고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찾아라. 셋째는 용기와 의지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라. 니체는 전생애를 통해서 나답게 살아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철학자 니체는. 자, 니체 이야기가 다음에 좀 감동스러운 부분과 좀 마음 아픈 부분이 나오는데요. 니체는 인간의 정신은 3번 변화한다. 먼저 낙타로 변하고 그 다음은 사자,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로 변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3번 변한다 그러는데 그거랑은 조금 틀린 게 낙타는 그냥 순응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낙타의 삶을 살고 그 인간의 정신이 다음에는 저항하는 사자, 반항하는 사자로 바뀌고 인간의 정신이 가장 나중에는 어린아이로 변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훈련을 감당하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음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 자기 자신의 것을 열심히 울음으로 전하고 하는 그런 당당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고요. 사회생활에서 돈과 자유와의 관계를 니체가 말했어요.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며 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명분하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의 삶을 내일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저항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그 정신이 아름답다라고 말했고요. 최고의 삶을 살려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사람을 구속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인생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그대들이 추구하는 바를 언제든지 행하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꿈을 꾸어라 라는 뜻이겠죠. 니체가 제일 우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신은 죽었다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신은 죽었다 과거형이 아니라 신은 죽고 있다예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인 거죠.
지금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순간 10년 후가 바뀐다는 사실.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라면 지금 노예의 삶을 감내한다면 영원히 노예로 살기로 선택한 셈이고 현재 주인의 자유를 쟁취한다면 영원히 주인으로 사는 쪽을 선택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뜻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라. 이걸 좀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임양숙 기사님 찍고 있어요?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라. 니체. 우리는 이미 배를 태워버리고 말았다. 영감해지는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키버리면 오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것을 한꺼번에 배우지는 못하는 법이다. 나는 줄사다리로 여러 창문을 기어오르는 것을 배웠으며 밀접한 다리로 높은 돛대에 뛰어오르기 어렵다. 모든 일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채 자나투스 불안한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이란 물을 삼켜 버리려면에서 려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올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물을 삼켜 버리려면 내 스스로 모름지기 거대한 바다가 돼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없음을 깨달은 니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말이 사정없이 맞는 거를 본 거예요. 그날 니체는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삶도 저렇게 맞아가면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는 미쳐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10년 이상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깨우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인생에 걸고 했던 많은 철학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고 그날 깊은 잠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는 잠깐 깨서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바보로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다시 식물인간이 되고 10년 후에 그는 죽었어요. 바로 말에 달려들어서 하염없이 울었던 니체. 그거는 니체가 인간이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날이었던 거죠. 자신이 평생을 주장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신은 죽었다라 말했던 그가 너무나 슬픔에 잠겼던 날이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생각의 확대를 위해 갖춰야 할 삶의 지혜들을 근사록 집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가 운이 좋을까요? 다 나이 들어서 꼬부라진 늙은이가 운이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에포크로스가 말하고 있는데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는 신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운수에 끌려 방황하지만 내 뜻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늙은이는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느긋하게 인생을 즐깁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운이 좋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데카르트는 그리스의 엄청난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생리학자 모든 걸 총망라한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하루에 10시간씩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주장했는데 이 데카르트를 자기에 허락해준 선생님이 계셔요. 그 사람은 이 수면을 바로 사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사색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건 오직 평온이다 라고 말했지. 이 평온은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는 거고요. 데카르트 말하면 갑자기 로댕이 생각이 나죠?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아시는 분? 로댕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옥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한 4m, 8m 정도 되는
작품을 만들고 그게 지옥문이라는 그 작품인데 그 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각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데의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음 부분. 집안은 어렵고 천하는 쉽다. 집안은 가깝고 천하는 멀기 때문이다. 이게 대입이 되나요? 집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행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고, 천하는 쉽다라는 말은 천하는 그만큼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더 들어도 전달이 되지 않고 말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돼요. 술자리에서 천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막상 집안에서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이야기예요. 곱고 고든 뿌리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나를 확대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작은 변화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뿌리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생각의 확장. 지식의 깊이보다 중요한 생각의 깊이. 여행을 하면 매일매일 부서져. 이거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말은 후지와라 시냐가 여행을 함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말을 맨 위에 느키프에다 집어넣고요.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제임스 밀의 아들이에요. 근데 공학자인 제임스 밀보다 아주 어렸을 때 조기 공부를 엄청 시켰던 존 스튜어트 밀이 3살 때 중요한 외국어를 번역도 하고 그랬던 천재였는데 어느 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늦게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은 생각의 깊이 때문이었다.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가의 생각이 아닌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 스튜어트 밀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이루어냈지만 15살쯤 됐을 때 공황이 찾아와요. 모든 것이 슬픔으로 빠져들었지만 어느 회고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존 스튜어트 밀의 심정에 대해서 콜리지의 시를 인용했는데 시 좀 읽어주시죠. 우리 조정님. 부자라고 음침하고 씁쓸한 그러나 아픔 없는 슬픔. 돌리는 듯 틀어막히는 듯 얼빠진 듯한 슬픔. 말로나 한숨으로나 혹은 눈물로나 저절로 흘러나와 없어져 주지 않는 공감이 되나요? 슬픔에 대해서? 좀 먹먹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자, 스튜어트 밀이 이런 슬픔 속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인생에 있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목표를 실현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이고 행복일까? 대답은 절대 아니다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은 회고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밀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아야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고 나의 행복을 성공 욕구를 삼는다면 그것은 그 행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적어놓고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혹은 예술이나 기타 취미로 도구가 아닌 이상적인 목표로 삼아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눔 할 때 나의 행복이 다시 나중에 찾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때부터 존 스튜어트 밀은 끼니조차 망각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며 연구에 집중해서 수없이 넘어진 방황 끝에
자신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색가, 사색 헬퍼 김종원 작가는 가장 큰 자산은 그 사람이 넘어진 횟수의 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생각. 배움과 사색 사이의 균형.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바보로 넘는다. 중국 속담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자의 이야기로만 전부 집중해 줬는데, 배움과 사색 사이의 균형은 안회는 공자의 최고의 제자고, 안회가 공자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은 곳에 계시고 뚫어볼수록 더욱 굳세며 바라보면 앞에 계시다가 어느덧 뒤에 계신다. 공자께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잘 인도해 주시고 글로써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써 나를 단속해 주셔서 도중에 배움을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다. 이미 내 재주를 다 했는데도 그분이 보여주신 길이 앞에 우뚝 서서 따르고자 하지만 따라갈 방법이 없다. 요 맨 밑에 문구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썼는데요. 요건 질투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질투심 없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혜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사색을 통해 이것을 빠르게 구했을 따름이야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공자가 15세에 하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며, 이거 우리 다 배웠죠? 학문에 대해서, 그다음에 30세에 입지, 배움의 뜻을 두고, 40세에 부록,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고, 50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60에 이순, 올바른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70에 보의, 사물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알게 됨으로써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잘못된 점이 없을 것이다. 여기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아니하면 막연하여 어둡고, 사색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배움은 실행. 아무리 사색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얻는 것이 없다. 모든 게 환이다. 그때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5가지를 제시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는 말아. 본질. 이해란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게 낫고, 상례를 치르는 것은 형식만 잘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픔을 잘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우리가 무슨 문화 행사 하느니 한 데 가보고, 이름은 거창하게 제목을 가서 붙여놓아서 가보면 맨 공연 사람들 와가지고 띵따띵따 하고 내용은 별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허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공자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법 2번째,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배움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경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서 자신의 노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래가 괜찮으면 한 번 더 요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시를 통해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시경에 있는 300여 편, 아까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다 즐기다 보면 시 속에는 간사함이 없더라라는 결론으로 300여 편의 시를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세상의 간사함이, 생각에 간사함이 없자. 그것이 시다. 이름값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라. 혼자의 힘으로, 부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남을 의지하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등불이 되어라. 나는 자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걱정할 뿐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보면 5가지 방법. 모든 불가능을 사라지게 하라. 공자가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장인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 불가능을 모르는 힘, 자신을 엄격하게 제어하며 될 때까지 하는 공자의 실행력. 여기서 이제 자기 제자가 시킨 일을 안 하고 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자기의 제자가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게으르게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격하게 훈계를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내가 너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변화는 내가 널 다시 보게 됐다 이 뜻이거든요. 너 스스로 재어 너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만든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선생님 사색은 생각을 깊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힘, 사색하는 힘, 그거는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마지막 남아서 인간에게 전해졌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힘을 남겨놨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생각, 긍정사색,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희망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 보시면 시크릿, 생각을 집중하면 모든 미립자나 양성입자가 우주의 모든 게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단단하지 않다는 거지. 모든 미립자, 분자 속의 양성 미립자들 이런 것들은 다 움직이는 거고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들의 세포를 이루고 모든 세상 사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근본인데 이 시크릿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힘도 나와요. 기도를 강력하게 했을 때 미래가 바뀌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시크릿이고 생각하는 다음으로 넘겨달라고 하니까 안 넘겨주셔요. 그래서 제가 짬을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뜨겁게 집중하라. 자, 오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면 이 순간 뜨겁게 집중해서 사색하고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을 하는 체육 선수들은 다 명상을 했다고요. 자신이 승리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꿈을 꾼 다음에 그거를 계속 명상을 하면서 그대로 실행해서 마지막에 금메달을 받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까지 다 꿈을 꾸고 실행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렇게 사색의 힘을 한번 발휘해주는 좋은 시나브라가 됐으면